부산에서 듣고 계신 권태숙님 감사해요. 한제국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계단 난간을 붙잡아야 했어요. 25년 전 갑자기 사라진 그 여인. 자신의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었던 은하가 남긴 흔적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건 아닐까요?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누르고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보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으면 지금 어디에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 속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시청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새벽 5시 분식집 행복이네 앞에서 유나가 셔터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지나갔지만 유나는 익숙한 듯 묵묵히 준비를 시작했어요. 28살이 된 지금까지 이런 새벽 일상이 벌써 3년째였습니다. 또 밤새 일했구나. 진아가 뒤에서 걸어오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유나야, 이렇게 사는 거 아니잖아. 괜찮아요. 유나가 앞치마를 두르며 대답했습니다. 일 있는 게 어디예요? 진아는 33세 나이에도 불구하고 유나보다 훨씬 낙천적이었어요. 분식집을 물려받아 운영하면서도 늘 유나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진아의 표정엔 걱정이 가득했어요. 유나야, 솔직히 말해. 넌 여기서 이런 일만 하기엔 너무 아깝다고. 진아가 반죽을 치대며 말했습니다. 내 목소리, 내 피아노 실력. 정말 아까워. 유나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어머니 은하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보육원에 맡겨지기 전 마지막으로 들었던 어머니의 노랫소리. 그대가 날 떠나고 하며 부드럽게 불러주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어요. 음악으론 살 수 없어요. 유나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현실이 그렇잖아요. 아냐. 진아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넌 꼭 노래를 해야 해. 그게 내 운명이라고. 유나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운명이라는 말이 허황되게 느껴졌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자신에게 운명 같은 건 사치였어요.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찬 현실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갈 무렵 유나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유나 씨이신가요? 저는 한제국 회장님 댁 관리인 양명자라고 합니다. 유나의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한제국. 그 이름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재벌가의 이름이었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사정상 가정부가 급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조건은 좋은 편이니 혹시 관심 있으시면 내일 아침 10시까지 저택으로 와주세요. 전화가 끊어진 후 유나는 멍하니 핸드폰을 바라봤어요. 진아가 궁금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한제국 회장 집에서 가정부 일을 해달라고 하네요. 진아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정말? 그 유명한 한제국 말이야? 유나야, 이거 기회일지도 몰라. 유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기회예요? 그냥 청소나 하는 일인데. 아니야. 분명 뭔가 달라질 거야. 진아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노래를 들을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날 밤 유나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어머니의 노랫소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피아노를 치며 불러주던 그 노래. 그대가 날 떠나고 긴 밤이 지나고 가사조차 완전히 기억나지 않았지만 선율만큼은 또렷했어요. 다음 날 아침 유나는 긴장한 마음으로 한제국 회장의 저택 앞에 섰습니다. 높은 담장과 화려한 정원, 그리고 그 끝에 우뚝 선 거대한 저택. 마치 다른 세계에 온 듯한 기분이었어요.
양명자가 현관에서 유나를 맞았습니다. 60세 정도로 보이는 여인이었는데 무뚝뚝한 표정 뒤로 따뜻함이 엿보였어요. 오셨군요. 일단 집 안부터 구경시켜 드릴게요. 저택 내부는 더욱 압도적이었어요. 높은 천장, 화려한 샹들리에, 그리고 거실 한쪽에 자리 잡은 검은색 그랜드 피아노. 유나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 피아노에 머물렀습니다. 피아노 치실 줄 아세요? 양명자가 물었어요. 네, 조금은. 유나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음악을 좋아하세요. 특히 예전에. 양명자가 말을 멈췄어요.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했지만 스스로를 제지하는 듯 했습니다. 회장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2층 서재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대부분 집에서 시간을 보내시죠. 양명자는 유나에게 저택의 각 방을 안내하며 업무를 설명했어요. 청소, 정리, 간단한 식사 준비까지. 생각보다 할 일이 많았지만 조건은 정말 좋았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시작하시겠어요? 양명자가 물었어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첫날 오후 유나는 거실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가구들을 정리하고 바닥을 닦고 마지막으로 피아노 주변을 청소하게 되었습니다. 검은 피아노 표면에 손을 대자 차가운 감촉이 전해졌어요. 문득 어머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보육원에 맡겨지기 전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작은 방. 그곳에도 낡은 업라이트 피아노가 하나 있었어요. 어머니는 그 피아노 앞에 앉아 매일 밤 노래를 불러주곤 했습니다. 유나는 무의식적으로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건반에 손을 올려놓자 저절로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5년 전부터 가슴 깊이 새겨진 그 선율이 흘러나왔어요. 그대가 날 떠나고 긴 밤이 지나고. 유나의 목소리가 거실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어머니가 불러주던 바로 그 노래, 그 목소리로. 가사는 완전하지 않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정만큼은 진실했어요. 2층 서재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한재국이 손을 멈췄습니다.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그 목소리, 그 노래. 이럴 수가. 한재국은 서둘러 일어나 계단을 향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 목소리의 정체를 확인해야 했어요. 25년 전 은하가 자신에게 불러주던 바로 그 노래가 아니었던가요? 계단을 내려오는 한재국의 발소리에도 유나는 노래를 멈추지 않았어요. 눈을 감고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속 깊은 곳에 그리움을 노래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대가 날 떠나고. 한재국이 거실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아 노래하는 젊은 여인의 뒷모습.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마치 25년 전으로 되돌아간 것만 같았습니다. 유나가 마지막 음을 끝내고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그리고 계단 아래 서 있는 한재국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죄송합니다. 허락 없이 피아노를. 한재국은 말을 잃었어요. 유나의 얼굴을 보는 순간 더욱 큰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그 눈매, 그 입술 라인. 은하와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이 노래를 어디서 배웠나요? 한재국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65년을 살아온 남자의 목소리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불안했어요. 제 어머니가 즐겨 부르던 곡이에요. 유나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들으며 자랐어요. 어머니, 이름이 뭐죠? 유나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한재국의 진지한 표정에서 뭔가 특별한 의미를 느꼈습니다. 은하예요. 제 어머니 이름은 은하였어요. 한재국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계단 난간을 붙잡아야 했어요.
25년 전 갑자기 사라진 그 여인. 자신의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었던 은하. 그 은하가 남긴 흔적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건 아닐까요? 한제국은 윤아를 바라보며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어요. 하지만 떨리는 손과 불규칙한 호흡을 완전히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은하라고 했나요? 한제국이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네, 맞습니다. 윤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셔서 기억이 많지 않아요. 한제국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은하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25년 동안 어디선가 살고 있을 거라고,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왔는데 언제 돌아가셨나요? 제가 5살 때니까 23년 전쯤이요. 윤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정확한 건 잘 모르겠어요. 보육원에서 자랐거든요. 한제국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어요. 은하가 혼자서 아이를 키우다가 세상을 떠났다니. 만약 자신이 그때 은하를 더 붙잡았더라면, 만약 자신이 은하를 찾아 나섰더라면. 회장님? 윤아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습니다. 한제국이 겨우 정신을 차렸어요. 그런데 그 노래, 어머니께서 자주 부르셨나요? 네, 매일 밤 저를 재울 때마다 불러주셨어요. 윤아의 눈에 그리움이 어렸습니다. 그 노래만 기억나요. 다른 건 잘 기억나지 않는데 그 노래만큼은 또렷해요. 한제국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 아이가 혹시 자신과 은하 사이에서 태어난.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 알아봐야 했어요. 윤아 씨. 한제국이 윤아의 이름을 부르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계단 위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최세진이 우아한 자세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38살의 그녀는 언제나 완벽한 모습을 유지했지만 지금 그 눈빛에는 차가운 경계심이 서려 있었어요. 아, 세진아. 한제국이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새로운 가정부와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 세진의 시선이 윤아에게 향했어요.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 시선에는 명백한 불쾌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정부 따위가 감히 회장님의 피아노에 손을 대다니. 세진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했어요. 예의라는 걸 모르나 보네요. 윤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죄송합니다. 청소를 하다가 무심코. 세진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첫날부터 이런 식이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뻔하군요. 세진아, 그만해. 한제국이 제지했지만 세진은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님, 요즘 가정부들이 참 뻔뻔해졌어요. 주제도 모르고 함부로 남의 물건에 손을 대고. 세진이 윤아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뭔가 딴 목적이 있는 건 아니겠죠? 윤아는 말문이 막혔어요. 이런 식으로 공격받을 줄 몰랐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기억을 떠올리며 노래를 불렀을 뿐인데. 그만하세요. 한제국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윤아 씨는 잘못한 게 없어요. 세진은 깜짝 놀랐어요. 한제국이 가정부를 두고 자신에게 소리를 지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더욱이 그 가정부의 이름까지 부르면서 말이죠. 아버님, 설마 이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신 건 아니겠죠? 세진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섞여 들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제국이 말하려던 순간 복도 끝에서 도경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여보? 도경이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 둘러봤어요. 당신 아버지가 저 가정부 때문에 이상해지셨어.
세진이 도경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아. 도경의 눈빛이 변했어요. 40살의 그는 한제국의 양자로 입양된 후 줄곧 후계자 자리를 노려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한제국이 자신을 멀리하는 것 같아 불안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정체불명의 가정부가 아버지의 마음을 흔든다니. 아버지, 안녕하세요. 도경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새로 온 분이신가요? 그래, 유나 씨야. 한제국이 소개했어요. 도경은 유나를 보며 겉으로는 친근한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경계심을 품었어요. 세진의 말대로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도경이 말했지만 그 미소 뒤로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어요. 유나는 어색한 분위기를 견디기 어려웠어요. 저는 청소를 마저 하겠습니다. 잠깐요. 세진이 유나를 붙잡았어요. 앞으로는 함부로 피아노에 손대지 마세요. 그건 아무나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진아. 한제국이 화를 냈지만 세진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저는 이 집의 며느리예요. 집안 규칙을 정할 권리가 있어요. 세진이 도전적으로 말했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양명자가 나타났어요. 무슨 일이신지요? 별일 아니야. 한제국이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모두 각자 할 일을 하자. 세진과 도경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2층으로 올라갔어요. 둘이 사라지자 한제국이 유나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안해요. 세진이가 좀 예민해서. 괜찮습니다. 유나가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함부로 피아노를 만진 게 잘못이었어요. 아니에요. 전혀 잘못이 아니에요. 한제국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그 노래를 들어서 기뻤어요. 유나가 고개를 들었어요. 한제국의 눈에서 묘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움 같은, 아픔 같은. 혹시 그 노래를 아시나요? 한제국은 잠시 망설였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은하와의 추억을, 그 노래에 얽힌 사연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예전에 들어본 적이 있어요. 한제국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2층에서 세진과 도경이 속삭이고 있었어요. 여보, 저 여자 뭔가 이상해. 세진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저렇게 누군가를 감싸는 걸 본 적이 있어? 나도 느꼈어. 도경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만약 아버님이 저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상속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세진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도경 역시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한제국에게는 친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자인 자신이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예정이었죠. 하지만 만약 한제국이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준다면 저 여자 반드시 쫓아내야 해. 세진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굴면 오히려 의심받을 수 있어. 도경이 진정시켰어요. 일단 지켜보자. 그리고 기회가 되면. 둘의 눈빛에 위험한 빛이 서렸어요. 한편 거실에서는 한제국이 여전히 유나와 대화하고 있었어요. 유나 씨, 혹시 어머니에 대해 더 기억나는 게 있나요? 글쎄요. 유나가 기억을 더듬었어요. 그냥 따뜻한 사람이었다는 것 정도요. 항상 웃으셨고 노래를 좋아하셨고. 한제국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것이 바로 자신이 기억하는 은하의 모습이었으니까요. 혹시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들으신 적이 없나요? 유나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는 아버지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도 묻지 않았고요. 한제국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만약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알아봐야 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유나가 돌아간 후 한재국은 혼자서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건반에 손을 올려놓고 그 노래를 떠올렸습니다. 은하가 불러주던 바로 그 노래. 은하야, 정말 내가 남긴 아이일까? 한재국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5년 만에 다시 찾아온 희망이었습니다. 그날 밤 한재국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유나의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 음색, 그 창법, 심지어 호흡하는 방식까지 모든 것이 은하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한재국은 서재로 향했어요. 책장 뒤편에 숨겨둔 작은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25년 전의 추억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어요. 은하의 사진, 함께 찍은 사진 몇 장, 그리고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 하나. 한재국은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꺼냈어요. 은하의 노래라고 손글씨로 적힌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당시 은하가 자신을 위해 직접 녹음해 준 것이었어요.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에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잡음이 섞인 소리 사이로 은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그대가 날 떠나고 긴 밤이 지나고. 한재국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25년이 흘렀지만 그 목소리는 여전히 가슴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들었던 유나의 목소리와 겹쳐지며 더욱 큰 확신을 주었어요. 너무 똑같아. 이럴 수가 있나? 테이프 속 은하의 목소리와 유나의 목소리는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완벽한 일치였어요. 한재국은 은하의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25년 전 은하의 모습과 지금의 유나를 비교해 보니 눈매와 입술 라인이 매우 닮아 있었어요. 특히 웃을 때의 표정이 거의 똑같았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한재국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만약 유나가 정말 자신과 은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라면 그동안 몰랐던 자신의 혈육이 이렇게 가까이에 있었다는 것인가요? 아침이 되자 유나가 출근했어요. 어제의 일로 인해 조금 위축된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성실한 자세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2층 청소부터 시작하겠어요. 양명자가 유나에게 지시했어요. 회장님, 서재는 들어가지 마시고 복도와 다른 방들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유나는 2층으로 올라가 청소를 시작했어요. 복도를 걸레질하던 중 서재에서 희미하게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익숙한 멜로디였어요. 그대가 날 떠나고. 유나의 손이 멈췄어요. 분명히 어머니가 불러주던 그 노래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어머니와 똑같았어요. 마치 어머니가 살아 돌아와 노래하는 것 같았습니다. 유나는 무의식적으로 그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작은 목소리로 거의 속삭이듯이. 긴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면 서재 안에서 한재국이 깜짝 놀랐어요. 테이프에서 나오는 은하의 목소리와 복도에서 들려오는 유나의 목소리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 사람이 부르는 것 같았어요. 한재국은 서재 문을 살짝 열고 복도를 내다봤어요. 유나가 청소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그 노래가 원래부터 유나의 것이었던 것처럼. 박자도 호흡도 완전히 똑같아. 한재국은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느꼈어요. 이런 우연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유나는 분명히 은하의 딸이고 그렇다면 자신의 딸이기도 할 것이었어요. 하지만 복도 끝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또 다른 시선이 있었습니다. 세진이 계단 위에 숨어서 한제국과 유나의 모습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세진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한제국이 유나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평범하지 않은 감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호감이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가족을 보는 듯한 혈육을 향한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저 여자 대체 뭐길래? 세진은 이를 악물었어요. 어제부터 계속 느끼던 불안감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제국이 유나에게 특별한 감정을 품고 있다는 것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한제국은 유나에게 다가갔습니다. 유나 씨, 잠시 시간 있나요? 네, 회장님. 거실에서 차나 한잔하면서 이야기해요. 둘이 거실로 내려가자 양명자가 차를 준비해 주었어요. 한제국은 유나 맞은편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까 2층에서 노래하는 걸 들었어요. 유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죄송합니다. 일하면서 노래를 부르면 안 되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좋았어요. 한제국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예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그렇게 완벽하게 부를 줄은 몰랐어요. 한제국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건가요? 직접 가르쳐 주시지는 않았어요. 유나가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냥 매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외웠죠. 어머니는 항상 그 노래를 부르셨거든요. 항상요? 네. 기분이 좋을 때도 슬플 때도 늘 그 노래였어요. 유나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저에게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곧 그 노래예요. 한제국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은하가 유나에게 그 노래를 물려준 것이었습니다. 자신과의 추억이 담긴 그 노래를. 혹시 어머니가 그 노래에 대해 특별히 하신 말씀이 있나요? 유나가 고개를 저었어요. 별다른 말씀은 안 하셨어요. 다만 가끔 그 노래를 부르시면서 우시곤 하셨어요. 유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왜 우시는지는 몰랐지만 아주 슬픈 표정이셨어요. 한제국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은하가 자신을 그리워하며 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떠났을까요? 왜 연락도 없이 사라진 걸까요? 대화가 깊어질 무렵 세진이 나타났어요.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아버님, 무슨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가요? 별다른 이야기는 아니야. 한제국이 대답했어요. 그래도 가정부와 이렇게 오랫동안 대화하시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세진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유나는 어색한 분위기를 느끼고 일어났어요. 저는 일을 마저 하겠습니다. 잠깐요. 세진이 유나를 불렀어요. 혹시 우리 집에 일하러 온 특별한 목적이라도 있나요? 무슨 말씀이신지 그냥 궁금해서요.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서 말이에요. 세진의 말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혹시 무슨 다른 꿍꿍이라도 있는 건 아니겠죠? 세진아. 한제국이 화를 냈어요. 왜 이렇게 의심하는 거야? 의심이 아니라 걱정이에요, 아버님. 세진이 교묘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재벌가를 노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조심해야죠. 유나는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웠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다행이고요. 세진이 가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거죠?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양명자가 끼어들었어요. 세진 마님, 유나 씨는 정직한 분이세요. 제가 보증합니다. 양명자 씨까지. 세진이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밖에서 천둥 소리가 들려왔어요. 오후 내내 흐렸던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세게 내리는 비는 곧 폭우가 되었어요. 아, 빨래가. 양명자가 깜짝 놀라며 뛰어나갔습니다. 유나도 양명자를 도우러 나가려고 했지만 세진이 팔을 붙잡았어요. 잠깐, 당신과 할 말이 있어요. 한제국이 자리를 비운 사이 세진은 유나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집에서 함부로 굴지 마세요. 여기는 당신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일만 하려고. 거짓말 마세요. 세진의 목소리가 도끼를 머금었어요. 아버님이 당신을 보는 눈빛이 평범하지 않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당신이 무슨 수를 쓴 건지는 모르겠지만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예요. 유나는 세진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건지, 왜 이렇게 적대적으로 나오는 건지. 마님, 저는 정말 당신이 뭘 노리는지 뻔해요. 세진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제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기억해 두세요. 그 순간 정전이 일어났어요. 갑작스러운 어둠이 집안을 뒤덮었습니다. 폭우와 함께 번개가 치며 전력 공급이 중단된 것이었어요. 어머, 정전이네요. 양명자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어둠 속에서 세진은 유나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왔어요.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겠어요. 당신 같은 존재는 이 집에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세진의 목소리에서 위험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유나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둠 속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그 소리를 따라 고개를 돌렸지만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정전이 해결되고 불이 다시 들어온 후 저택은 묘한 긴장감에 휩싸였어요. 세진은 유나를 향한 적대감을 더 이상 숨기지 않았고 도경 역시 아내의 불안을 공유하며 유나를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겠어. 세진이 도경과 함께 자신들의 방에서 속삭이고 있었어요. 아버님이 저 여자를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 도경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40년을 살아오면서 한제국의 양자로서 늘 불안했습니다. 친아들이 없다는 것이 자신에게는 기회였지만 동시에 언제든 그 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면 오히려 의심받을 수 있어. 도경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예리한 분이야. 그럼 어떻게 해? 저 여자가 아버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기 전에 손을 써야 해. 세진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도경의 마음속에서도 불안이 커져가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한제국 그룹의 후계자 자리, 막대한 재산, 사회적 지위, 모든 것을 잃을 수는 없었어요. 일단 저 여자의 정체부터 알아보자. 도경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야.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관심을 보이는 건 처음이거든. 한편 한제국은 서재에서 혼자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25년 전의 기억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은하야, 왜 아무 말 없이 떠난 거야? 그때 은하는 갑자기 사라졌어요. 아무런 설명도 작별 인사도 없이. 한제국은 미친 듯이 찾아다녔지만 은하는 마치 세상에서 증발한 것처럼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내가 뭔가 잘못했나? 은하를 아프게 한 건 아닐까? 한제국의 가슴에는 오랫동안 묻어둔 죄책감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만약 자신이 더 적극적으로 은하를 지켜주었다면, 만약 자신이 더 확실하게 사랑을 표현했다면, 은하가 떠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야 딸을 만나게 되다니. 한제국은 유나를 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은하를 닮은 그 얼굴, 은하와 똑같은 목소리, 혈육에 대한 본능적인 그리움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어요. 만약 유나가 자신의 딸이 맞다면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했는데 자신이 있었다면 그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아래층에서는 유나가 양명자와 함께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유나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세진의 적대적인 태도, 도경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한제국의 묘한 관심까지 모든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유나야, 너무 신경 쓰지 마. 양명자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세진 마님은 원래 성격이 좀 까칠하셔. 하지만 저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서. 유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양명자는 유나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30년 넘게 이 집에서 일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특히 한제국의 첫사랑 은하에 대한 이야기도 알고 있었어요. 이 아이, 혹시... 양명자도 유나를 보면서 어렴풋한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은하와 너무나 닮은 외모, 그리고 한제국의 반응을 보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었어요. 유나야, 혹시 물어봐도 될까? 양명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정말 아무런 유언 같은 걸 남기지 않으셨어? 유언이요? 유나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딱히 그냥 항상 좋은 사람이 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언젠가 내 아버지를 만나게 될 거라고, 그때를 위해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셨어요. 유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양명자의 가슴이 뛰었어요. 은하가 유나에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뭔가 의미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평소보다 조용한 분위기였습니다. 한제국은 계속 무언가 말하고 싶어 했지만 세진과 도경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아버님, 오늘 컨디션이 어떠세요? 도경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한제국이 짧게 답했어요. 혹시 약 드시는데 문제는 없으시죠? 세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한제국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최근 들어 몸 상태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자주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하고 때로는 호흡이 곤란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약을 바꾸셔야 하는 건 아닐까요? 세진이 제안했습니다. 제가 좋은 병원을 알고 있는데. 아니야, 괜찮아. 한제국이 손을 저었어요. 하지만 세진의 눈에는 묘한 빛이 서려 있었어요. 이미 세진은 도경과 함께 위험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제국의 약을 조작하는 것. 서서히 눈에 띄지 않게. 식사 후 유나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약 보관함에서 약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한제국이 복용하는 심장약의 라벨이 평소와 달랐어요. 이상하네. 분명히 어제까지는 다른 라벨이었는데. 유나는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약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하지만 의학 지식이 없어서 정확히 무엇이 잘못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세진이 뒤에서 나타나 물었어요. 아, 마님. 약을 정리하다가 이 약이 평소와 다른 것 같아서요. 세진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지만 곧 자연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거요? 제가 바꾼 거예요. 네. 아버님 상태에 맞는 더 좋은 약으로 바꿨어요. 의사와 상담해서 말이에요. 세진이 거짓말을 했어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어요. 세진의 표정에서 순간적으로 당황스러운 빛을 봤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함부로 약에 손대지 마세요. 세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건 가정부가 할 일이 아니에요. 네, 죄송합니다. 하지만 유나는 마음속으로 불안함을 지울 수 없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한제국은 또다시 잠들지 못하고 서재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유나에 대한 생각, 은하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의심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한제국은 최근 세진과 도경의 태도에서 뭔가 달라진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예전보다 자신을 더 자주 의식하고 더 많이 간섭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유나가 온 이후로는 더욱 그랬어요. 혹시 내가 유나에게 보이는 관심 때문에 그들이 불안해하는 건 아닐까? 한제국은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유나가 자신의 딸일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때문에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는 것 같아 걱정되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한제국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추측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확실한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유나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어. 은하에 대해, 그리고 그 시절에 대해. 하지만 한제국은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세진과 도경이 이미 위험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아침이 되자 유나가 다시 출근했어요. 하지만 어젯밤 약 보관함에서 느꼈던 불안감이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 그것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한제국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유나에 대한 확신이 점점 강해졌고 이제는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오후 한제국은 유나를 거실로 불렀어요. 유나 씨, 잠시 앉아보세요. 유나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어요. 한제국의 표정이 평소보다 진지해 보였습니다. 혹시 다시 한번 그 노래를 들을 수 있을까요? 한제국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어머니가 불러주시던 그 노래 말이에요. 제발 한 번만 더 들려주세요. 유나는 한제국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에 손을 올려놓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대가 날 떠나고 긴 밤이 지나고 유나의 목소리가 거실에 퍼져나갔어요. 한제국은 눈을 감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25년 전 은하의 목소리와 완벽하게 겹쳐지는 그 순간 한제국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새벽이 오면 그대 생각에 잠 못 이뤄. 노래가 끝나자 한제국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감정이 북받쳐 올라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유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한제국은 천천히 눈을 뜨고 유나를 바라봤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 때였어요. 유나 씨, 아니 유나야. 한제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의 목소리는 은하와 똑같아. 네, 은하. 너의 어머니 은하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야. 유나의 눈이 커졌어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25년 전 나는 은하를 사랑했어.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아무 말 없이 사라져버렸지. 한제국의 목소리에 오랜 그리움이 묻어났어요. 그 이후로 줄곧 찾아다녔지만 찾을 수 없었어. 그럼 제 어머니를 정말 아셨던 거예요? 그래. 그리고 지금 너를 보니
한재국이 유나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은하와 너무 닮았어. 목소리도, 얼굴도, 심지어 표정까지. 유나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머니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솟아올랐습니다. 혹시 제 아버지에 대해서도 아시나요? 한재국은 잠시 망설였어요. 이 질문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함부로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건 좀 더 확인해 봐야겠어. 그 순간 유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제가 회장님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한재국의 심장이 크게 뛰었어요. 유나도 뭔가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어? 모르겠어요. 그냥 회장님을 처음 봤을 때부터 낯설지 않았어요. 그리고 회장님도 저를 보시는 눈빛이. 유나가 말을 멈췄어요. 어떤 눈빛? 마치 가족을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한재국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일어나서 유나에게 다가갔습니다. 유나야, 혹시 내 어머니 이름이 정말 은하가 맞아? 네, 맞아요. 그리고 너는 28살이고? 네. 한재국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계산해보니 시기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은하가 사라진 지 약 3개월 후에 유나가 태어났을 것이었어요. 유나야, 혹시 너는? 한재국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집 전체가 어둠에 휩싸였어요. 정전이 된 것입니다. 오후 늦은 시간이라 금세 칠흑 같은 어둠이 거실을 덮었어요. 어머, 또 정전이네요. 어디선가 양명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유나야, 괜찮아? 한재국이 유나를 걱정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어둠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발자국 소리였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들키지 않으려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누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유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재국도 그 소리를 들었어요. 복도 쪽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 그것도 2층으로 향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네. 한재국이 중얼거렸어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손전등 불빛이 보였어요. 누군가 2층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한재국의 방 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회장님, 혹시 누군가 회장님 방에 들어간 것 같은데요? 유나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한재국은 일어나려고 했지만 어둠 속에서는 위험했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양명자가 손전등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회장님, 유나 씨, 괜찮으세요? 양명자 씨, 혹시 누가 2층에 올라간 걸 봤어요? 아니요, 저는 부엌에서 촛불을 찾고 있었어요. 양명자가 대답했어요. 왜 그러세요? 발자국 소리가 들렸거든요. 양명자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오랫동안 이 집에서 일하면서 쌓인 직감으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장님, 저와 유나가 2층을 확인해 볼게요. 양명자가 제안했어요. 아니야, 위험할 수도 있어. 하지만 양명자는 이미 2층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유나도 뒤따라갔습니다. 손전등 불빛으로 복도를 비춰보니 한재국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이상해요. 분명히 닫혀 있었는데. 양명자가 중얼거렸어요. 방 안을 들여다보니 침대 옆 서랍이 열려 있었고 약병들이 어지럽혀져 있었어요. 약이. 유나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양명자가 손전등을 약병들에 비춰봤어요. 한재국이 복용하는 심장약이 다른 약병과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누군가 바꿔놓은 거예요. 양명자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꿔놓았다고요? 네.
이 약은 회장님이 드시는 약이 아니에요. 양명자가 약병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건 위험할 수도 있는 약이에요. 유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며칠 전 자신이 느꼈던 불안감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럼 회장님이 위험하다는 말이에요? 양명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용히 해요. 누군가 듣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아래층에서 한제국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양명자 씨, 유나야, 괜찮아? 네, 금방 내려갈게요. 양명자가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양명자는 유나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섣불리 건드리면 내 탓으로 몰린다. 하지만 일단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 내일 오후에 뒷마당 빨래터로 와. 그때 자세히 이야기해 줄게. 유나는 혼란스러웠어요. 상황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한제국을 해치려 한다니. 그리고 그 누군가는 이 집 안에 있다는 것이었어요. 전기가 다시 들어오자 저택에 불빛이 돌아왔어요. 하지만 유나의 마음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위험하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뭔가 해야 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한제국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맞이했습니다. 괜찮아? 뭔가 이상한 건 없었어? 아니에요. 별일 없었어요. 유나가 거짓말을 했어요. 양명자의 경고를 기억하며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제국은 유나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어요. 불안함과 걱정이 섞인 그 눈빛. 정말 괜찮아? 네. 그런데 회장님, 아까 하시던 말씀. 한제국은 잠시 망설였어요. 정전 때문에 중단되었던 그 중요한 대화. 하지만 지금은 뭔가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지금은 좀 피곤해서. 유나는 실망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일 양명자와의 약속을 통해 진실을 알아내겠다고 말이에요. 그날 밤 유나는 잠들지 못했어요. 한제국이 자신의 아버지일지도 모른다는 기대감과 동시에 누군가 그 한제국을 해치려 한다는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해. 회장님을. 아니, 혹시 내 아버지일지도 모르는 분을 지켜야 해. 유나의 마음속에서 처음으로 강한 사명감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유나는 잠에서 깼어요. 밤새 뒤척이느라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마음속에는 한 가지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제국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였어요. 분식집에서 일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생계를 위해 일했다면 지금은 무언가 더 큰 의미를 느끼고 있었어요. 혹시 모를 혈연관계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한제국이라는 한 인간이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 자체가 유나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아침 일찍 저택에 도착한 유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혹시 또 다른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해서였어요. 일찍 왔네요. 양명자가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어요. 네, 일찍 일어나서요. 유나가 대답했지만 양명자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어젯밤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양명자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유나에게 가까이 다가왔어요. 오늘 오후 꼭 약속 장소로 와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양명자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날 오전 내내 유나는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마음이 계속 불안했어요. 한제국은 평소보다 안색이 좋지 않아 보였고 세진과 도경은 더욱 자주 한제국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아버님,
오늘 약은 드셨어요? 세진이 점심시간에 물었어요. 응, 아침에 먹었어. 한재국이 대답했어요. 혹시 어디 불편한 곳은 없으세요? 도경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잖아. 한재국이 약간 짜증스러운 투로 말했어요. 왜 자꾸 물어보는 거야? 걱정되어서 그래요. 세진이 말했지만 그 눈빛에는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유나는 이 대화를 들으며 더욱 불안해졌어요. 양명자의 말이 맞다면 한재국이 지금 복용하고 있는 약은 위험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후 3시가 되자 유나는 뒷마당 빨래터로 향했어요. 저택 뒤편에 위치한 그곳은 평소에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양명자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주변을 경계하는 듯한 모습이 평소의 그녀와는 달라 보였습니다. 와줘서 고마워요. 양명자가 유나를 보며 말했어요. 어젯밤 일이 정말 심각한 건가요? 유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양명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유나야, 내가 이 집에서 30년 넘게 일했어. 그동안 많은 걸 보고 들었지. 네. 특히 회장님의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알고 있어. 양명자의 목소리에 진중함이 담겨 있었어요. 유나의 가슴이 뛰었어요. 첫사랑이요? 은하라는 여자였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었지. 목소리도 얼굴도. 양명자가 유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와 정말 닮았어. 정말 제 어머니를 아셨던 거예요? 직접 본 적은 많지 않았지만 회장님이 그분 얘기를 자주 하셨거든. 양명자가 과거를 회상하듯 말했어요. 갑자기 사라지신 후에는 정말 많이 찾아다니셨어. 미친 듯이 말이야. 유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니와 한재국 사이에 그런 깊은 사연이 있었다니. 그런데 지금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 양명자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네, 회장님이 위험해. 정말 위험해. 양명자가 주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말했어요. 어젯밤에 보신 그 약 말이에요? 그래. 그 약에는 독이 들어있어. 유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독이요? 정확히는 독성 물질이야. 한 번에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몸을 약하게 만드는 거지. 양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장님의 몸이 최근 들어 안 좋아지신 것도 그 때문일 거야. 그럼 누가 그런 짓을? 유나가 물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세진 마님과 도경 도련님이야. 양명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유나는 충격을 받았어요. 비록 그들이 자신을 적대시한다는 것을 느꼈지만 설마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줄은 몰랐습니다. 확실한 거예요? 내가 봤어. 며칠 전 밤에 세진 마님이 약을 바꿔치는 걸 말이야. 양명자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그동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회장님이 그 약을 더 이상 드시면 안 돼. 하지만 섣불리 말하면 오히려 우리가 위험해질 수 있어. 양명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유나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한재국을 구해야 한다는 마음은 간절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겠었습니다. 혹시 회장님께 직접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증거가 없으면 믿어주실까? 양명자가 의구심을 표했어요. 더구나 세진 마님과 도경, 도련님은 회장님의 가족이잖아. 맞는 말이었어요. 아무리 한재국이 유나에게 관심을 보인다 해도 가정부인 유나의 말과 가족들의 말 중에서 누구를 믿겠어요? 그럼 증거를 찾아야겠네요. 유나가 결심한 듯 말했어요. 위험해. 만약 들키면 괜찮아요. 저 혼자 해볼게요. 유나의 목소리에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양명자는 유나의 눈빛을 보며 감탄했어요. 그 눈빛에서 은하를 닮은 강인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은하님을 닮았어. 그분도 그런 눈빛을 하셨거든. 양명자가 잠깐 미소를 지었어요. 혹시 회장님이 제 아버지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유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양명자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글쎄, 시기적으로는 맞아떨어져. 하지만 확실한 건 아무도 몰라. 그럼 더욱 구해드려야겠어요. 유나가 단단히 결심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날 밤부터 유나는 행동에 나섰어요. 먼저 한제국이 복용하던 진짜 약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세진과 도경이 바꿔치기 전에는 분명히 어딘가에 보관해뒀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며칠에 걸친 탐색 끝에 유나는 세진과 도경의 방 화장실 천장 위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어요. 그 안에는 한제국의 원래 약과 함께 독성 물질이 든 가짜 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증거가 있어. 하지만 유나는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며칠 더 관찰한 결과 세진이 매일 밤 한제국이 잠든 후 그의 방에 들어가 약을 바꿔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유나는 양명자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정말 확실해? 양명자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직접 봤어요. 세진 마님이 매일 밤 회장님 방에 들어가서 약병을 바꿔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유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단순히 한제국에게 고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았습니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어요. 증거를 확보해야겠어요. 현장을 잡는 거죠. 너무 위험해. 괜찮아요. 제가 조심할게요. 유나가 결연한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님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거예요. 그 순간 유나의 마음속에서 확신이 생겼어요. 한제국이 자신의 아버지든 아니든 그는 무고한 사람이었고 자신이 지켜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양명자는 유나의 굳은 의지를 보며 마음을 정했어요. 알았어. 내가 도울게.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해. 고마워요, 양명자 아주머니. 유나의 가슴속에서는 이미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어요. 세진과 도경의 악행을 폭로하고 한제국을 구해내겠다는 강한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유나는 중대한 결심을 했어요. 한제국이 정말 자신의 아버지인지 확실히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그를 지키려 하는지, 이 강한 끌림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침 청소를 하면서 유나는 조심스럽게 한제국의 서재를 정리했어요. 책상 위에 떨어진 머리카락 몇 가닥을 발견했을 때 유나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으로 DNA 검사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유나는 마음속으로 갈등했어요. 하지만 한제국을 향한 간절함이 더 컸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유나는 조심스럽게 머리카락을 작은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날 오후 유나는 일을 마치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두 곳의 서로 다른 병원에서 DNA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혹시 모를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였어요.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검사실 직원이 말했어요. 유나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이 저택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어요. 한제국의 건강 상태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고 세진과 도경은 더욱 적극적으로 한제국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아버님, 정말 병원에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도경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래요, 아버님. 요즘 너무 안색이 좋지 않으세요.
세진도 동조했습니다. 하지만 한제국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고 했잖아. 유나는 이런 모습을 보며 속이 타들어갔어요. 세진과 도경이 한제국을 독살하려 하면서도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 연기하는 모습이 너무나 역겨웠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유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첫 번째 병원을 찾았습니다. 결과 나왔습니다. 직원이 봉투를 건넸어요. 유나는 봉투를 뜯고 결과지를 꺼냈어요. 그런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친부관계 아님 마이너스 부정 99.9%. 유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한제국이 자신의 아버지가 아니라니. 그럼 자신이 느꼈던 그 강한 끌림은 뭐였을까요? 아니야. 뭔가 잘못됐어. 유나는 믿을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두 번째 병원에도 들렀어요. 혹시 첫 번째 검사에 오류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네, 결과 나왔습니다. 두 번째 병원의 직원이 말했어요. 유나는 더욱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결과지를 펼쳐보는 순간 유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친부관계 확정 마이너스 친부일 확률 99.9%. 이게 뭐야? 유나는 혼란스러워했어요. 같은 검체로 한 검사인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친부가 아니라고 하고 다른 하나는 친부가 확실하다고 했어요. 유나는 두 병원의 결과지를 번갈아 보며 고민에 빠졌어요. 어느 것이 진짜일까요?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혹시 누군가 조작한 건 아닐까? 유나는 섬뜩한 가능성을 떠올렸어요. 만약 세진과 도경이 자신의 정체를 의심하고 있다면 검사 결과를 조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택에 돌아온 유나는 양명자에게 이 상황을 설명했어요. 두 개의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양명자가 놀라며 물었어요. 네. 하나는 친부가 아니라고 하고 다른 하나는 친부가 맞다고 해요. 양명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누군가 조작했을 가능성이 크겠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어느 게 진짜일까? 유나는 마음속으로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두 번째 결과가 진짜일 것 같아요. 회장님을 볼 때마다 느끼는 이 감정.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에요. 그날 저녁 첫 번째 검사 결과지가 저택으로 배달되었어요. 유나가 받으려 했지만 세진이 먼저 받아챘습니다. 뭐예요, 이건? 세진이 봉투를 뜯어보며 물었어요. 유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제 개인적인 DNA 검사 결과. 세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설마 당신이 회장님과. 세진은 결과지를 읽어보고는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하, 정말 웃기네요. 당신이 설마 회장님의 딸이라고 생각한 건가요? 그건 다행히 아니네요. 친부관계 아니라고 나와 있잖아요. 세진이 결과지를 흔들며 말했어요. 정말 어이없는 상상을 하고 있었네. 유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세진이 이 결과지를 한제국에게 보여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도경, 와서 이것 좀 봐. 세진이 남편을 불렀어요. 도경이 나타나서 결과지를 보더니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다행이네. 정말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세진이 유나에게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은 그냥 가정부일 뿐이에요. 그 순간 한제국이 계단을 내려왔어요. 무슨 일이야? 아버님, 이걸 보세요. 세진이 DNA 검사 결과지를 건넸어요. 우리 가정부 아가씨가 정말 황당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한제국은 결과지를 받아보고는 충격을 받았어요. 유나가 자신과의 관계를 확인하려 했다는 것과 그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왔다는 것,
모두가 충격이었습니다. 유나야, 이게 정말이야? 한제국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유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죄송해요. 저도 혹시나 해서. 한제국은 깊은 실망감에 빠졌어요. 지난 며칠간 품어왔던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너는 내 딸이 아니구나. 한제국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유나가 말하려 했지만 세진이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뭐예요? 과학적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무슨 변명을 하려는 거예요? 유나는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두 번째 검사 결과를 말하려 했지만 믿어줄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한제국은 한참을 결과지를 바라보다가 유나에게 말했어요. 유나야, 비록 혈연관계는 아니지만 내가 은하의 딸이라는 것만으로도 나에게는 소중해. 회장님, 혈연이 전부는 아니야. 이미 넌 내 마음속에서 딸 같은 존재야. 한제국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세진과 도경은 이런 한제국의 모습을 보며 불안해했어요. 비록 혈연관계는 아니라고 해도 여전히 한제국이 유나에게 특별한 감정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혼자 방에서 울었어요.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제국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어요. 혈연이든 아니든 상관없어. 회장님을 구해드릴 거야. 유나의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증거 확보에만 집중하면 되었어요. 세진과 도경의 악행을 폭로하고 한제국을 구해내는 것. 그것이 유나의 마지막 목표였습니다. 며칠 후 유나와 양명자는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어요. 양명자가 화장실 천장 위에 몰래 설치한 소형 녹음기가 세진의 모든 독살 계획을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세진이 도경과 나누는 대화, 약을 바꿔치는 소리, 심지어 이제 곧 아버님이 죽을 거야라는 끔찍한 말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됐어. 양명자가 녹음기를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야. 유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한제국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언제 공개할까요? 오늘 저녁이 좋겠어.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저녁 식사 때 말이야. 양명자가 계획을 세웠어요. 그날 저녁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유나와 양명자의 마음은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버님, 오늘 좀 어떠세요? 세진이 가짜 걱정을 표하며 물었어요. 좀 피곤하네. 한제국이 지친 표정으로 답했어요. 최근 며칠간 독이 든 약을 복용한 탓에 몸 상태가 더욱 악화된 상태였어요. 역시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도경이 말했어요. 속으로는 곧 한제국이 죽게 될 것이라는 계산을 하면서 말이에요. 그때 한제국이 유나를 바라봤어요. 유나야, 미안하지만 한 번만 더 그 노래를 들려줄 수 있을까? 네. 유나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불러주시던 그 노래 말이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듣고 싶어? 한제국의 목소리에 애절함이 묻어났어요. 세진과 도경은 불쾌한 표정을 지었지만 감히 반대할 수는 없었어요. 유나는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이것이 한제국을 구할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대가 날 떠나고 긴 밤이 지나고. 유나의 목소리가 식당에 퍼져나갔어요. 한제국은 눈을 감고 그 목소리에 빠져들었습니다. 25년 전 은하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새벽이 오면 그대 생각에 잠 못 이뤄. 노래가 계속되자 한제국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은하에 대한 그리움, 유나에 대한 애정,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대한 회한이 모두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은하야, 정말 미안해.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한제국이 중얼거렸어요. 노래가 끝나자 한제국은 오열했어요. 65년을 살아온 남자가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유나도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양명자가 일어났어요. 회장님,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야, 갑자기? 세진이 경계심을 드러냈어요. 양명자는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걸 들어보세요. 재생 버튼을 누르자 세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독을 조금씩 타서 서서히 죽게 만드는 거야. 그래야 의심받지 않지. 이어서 도경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좋은 생각이야. 이제 곧 모든 재산이 우리 것이 될 거야. 그리고 결정적으로 세진이 약을 바꿔치는 소리까지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었어요. 한제국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뭐야? 아버님, 세진 마님과 도경, 도련님이 아버님을 독살하려 했어요. 양명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세진과 도경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이건 조작된 거야. 세진이 소리쳤어요. 조작이라고요? 양명자가 또 다른 증거를 꺼냈어요.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요? 화장실 천장에서 찾은 독이 든 약병과 한제국의 진짜 약이 함께 공개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진들도 보세요. 양명자가 세진이 몰래 약을 바꿔치는 모습을 찍은 사진들을 내놓았어요. 한제국은 모든 증거를 보며 분노했어요. 정말 너희가 그런 짓을 했단 말이야? 아버님, 오해예요. 도경이 변명했어요. 오해? 한제국이 크게 소리쳤어요. 내가 직접 듣고 본 걸 오해라고 해? 세진은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히려 개새끼듯 웃기 시작했어요. 하하, 맞아요. 우리가 했어요. 세진이 히스테릭하게 웃었어요. 당신 같은 늙은이가 언제까지 살려고 그래요? 세진아. 도경이 아내를 말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우리가 당신을 죽이려고 했다고요. 그 돈 때문에. 세진이 완전히 정신이 나간 상태로 소리쳤어요. 한제국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동안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경찰들이 들이닥쳤어요. 양명자가 미리 신고해둔 것이었어요. 세진 씨, 도경 씨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들이 수갑을 채우자 도경은 무릎을 꿇고 한제국 앞에서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저는 그냥. 도경이 바닥에 엎드려 울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도경의 목소리는 비참했어요. 4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진은 끝까지 비웃었어요. 후회 안 해. 당신 같은 늙은이는 진작 죽었어야 해. 세진은 웃다가 갑자기 정신이 무너지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너무 큰 충격과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으로 붕괴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하, 하하. 세진이 의미 없는 웃음을 계속 지으며 경찰에게 끌려갔어요. 경찰들이 떠나고 나자 저택에는 정적이 흘렀어요. 한제국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유나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한제국은 유나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유나야,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정말 죽었을 거야.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한제국은 유나를 꽉 끌어안았어요. 은하야, 아니 유나야, 이제 내 곁에 있어다오. 회장님, 혈연이 아니어도 상관없어. 넌 이미 내 마음속에서 딸이야. 한제국의 목소리에 진실한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유나도 한제국을 꽉 끌어안았어요. 저도 회장님을 아버지처럼 생각해요. 며칠 후 한제국은 서재를 정리하던 중 오래된 책상 서랍에서 낡은 편지 봉투를 발견했어요. 겉봉에는 제국에게라고 은하의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한제국이 편지를 펼쳐봤어요. 편지에는 은하의 마지막 메시지가 적혀 있었어요. 사랑하는 제국에게, 만약 당신이 이 편지를 읽는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미안해요.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어요. 사실 우리 아이는 쌍둥이였어요. 하나는 내가 데려갔고 하나는 언젠가 당신이 찾게 될 거예요. 그 아이를 부탁해요.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는 은하. 한제국은 편지를 읽고 충격을 받았어요. 쌍둥이라고? 유나에게 쌍둥이 형제나 자매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아직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한제국은 편지를 들고 유나를 불렀어요. 유나야, 이걸 봐. 유나가 편지를 읽어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쌍둥이요? 그래. 내게 형제가 있다는 뜻이야. 유나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자신과 똑같은 또 다른 존재가 어딘가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그 아이를 찾아야겠어요. 유나가 말했어요. 한제국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가 함께 찾자. 저택 밖에서는 새로운 봄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유나와 한제국은 서로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찾게 될 또 다른 가족을 향한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진아가 분식집에서 유나의 소식을 듣고 기뻐했어요. 역시 유나는 노래해야 한다니까. 이제 정말 행복해질 거야. 양명자는 여전히 저택에서 충실히 일하며 유나와 한제국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이 집을 지켜온 그녀에게도 새로운 희망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유나는 매일 저녁 한제국을 위해 그대가 날 떠나고를 불러주었어요. 그 노래는 이제 슬픔의 노래가 아니라 사랑과 희망의 노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유나와 똑같은 목소리로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을 또 다른 존재. 그 운명적인 만남을 위해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